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늘 밝은 미소로 여러분께 부동산 알짜 정보 전해드리는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눈이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정말 너무 엄청 내렸죠?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 눈길 뚫고 단골 식당의 그 따뜻한 음식이 그리워서 네. 열심히 찾아가는데 네. 정기 휴무일도 아닌 날 문이 닫혀 있다면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쵸.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네. 되기도 하고요. 궁금해지죠. 그쵸.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그냥 집콕하면서 영화나 보렵니다라고 이유가 써붙여 있다면 또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뭔가 좀 감성이 자극되면서 허탕친 것도 살짝 이해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좀 허탈한 마음은 사라지고 좀 응원을 하고 싶게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워라밸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워라밸이 취미생활 말고도요. 내가 이렇게 이 일 진짜 쉬고 싶을 때는 모르겠다 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워라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눈길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우리 부동산 사이다 시청자분들도 워라밸 충분히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투자처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워라밸 꼭 챙겨보세요. 맞습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1시 어김없이 여러분과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제아의 고수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부동산 법률, 또 화요일에는 부동산 투자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이 나와주시고요. 네. 수요일은 풍수, 또 오늘은 세무사분이 직접 나오셔서 세금 관련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 내일은요, 경매에 관한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내일 준비돼 있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 노란톡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럼 딱 대기를 하고 있을게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열려 있을 테니까요. PC나 모바일 아무 걸로나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에 정말 집콕만으로도 부동산 투자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동산 사이다. 잠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부동산 발품 팔기 어려워서 또 투자 망설이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라면 부동산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에서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평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1시간 동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부동산 정보 나눌 수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후식 대신에 사이다 타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방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뵐게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지금 노란톡에서도 여러분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글 벌써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사이다방 함께 살펴볼게요. 벌써 이 상담글 남겨주셔놨고요. 무료로 상담되고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세무사분이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로 나오셔서 최대한 많은 질문, 상담을 드린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동산 뉴스 살펴봐야 하죠. 네, 먼저 네. 뉴스를 이렇게 우리가 잘 팔로우를 해야지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 먼저 저는 이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이 나왔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번에 새롭게 내정된 이 장관이 계속해서 이 저층 주거지 개발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특히 네. 우리 서울 시내에도 연립주택, 특히 노후화된 연립주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다 하면 너무나 큰 단위였다면 이제는 이 미니 재건축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인근 집값이 또 들썩이는 게 아닌가 이러한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거 불안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좀 확대해서라도 주거 안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조가 느껴지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살펴보니까 우리 부동산 사이다에서도 3개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한 얘기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쵸. 네, 지금 청약 조건 보니까요.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 저축에 당연히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하면서 소득 요건이나 이러한 그 요건들, 거주 요건까지도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부동산 사이다 이미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조건, 요건 다 꿰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청약에 관한 도전에 대한 준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민간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기사였죠.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 노후화된 연립주택들 용적률을 좀 120%까지 상향 조정해서 그 남은 개발 이익은 공공에 보내주고 좀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새롭게 내정이 된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이 주거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가장 핫한 또 이슈, 키워드 살펴봐야겠죠? 은혜 아나운서 부탁드려요. 네, 이 시각의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상한선, 청약, 광탈, 함정. 네, 조금 상한선. 무서운 단어도 막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광탈 정말 싫어요. 광탈하기 싫어요. 네, 누군들 네. 좋겠습니까? 그런데 청약하니까 우리가 방금 3개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한 뉴스도 살펴봤는데 네. 어떠한 내용을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준비를 해왔을지 궁금하고요. 네. 좀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 뉴스 말고도 우리 노란토 채팅방에서도요.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 마음껏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청약 나도 도전에 성공해보고 싶다라던가 도대체 이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혹은 나는 청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투자 어디에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도 모두 다 좋습니다.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요일별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에서도 만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제가 지금 부동산 사이다방에 우리 키워드 올려드렸습니다. 상한선, 청약, 광탈 이러한 키워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어떠한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지 좀 이야기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하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 보면 청약 도대체 그럼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의 그러실 수 있죠. 자본금이 필요한지 또 그렇다면 그 자본금을 내가 한 번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을 얼마큼 가능한지 이런 거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은혜 네. 아나운서 좀 해결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그 청약 불인이들 집중해서 네. 기초 영어부터 좀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는데요. 일단은 분양가는요,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분양가의 10에서 20% 정도 계약금을 먼저 내시고요. 나머지 분양가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5에서 6차례로 나눠서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입주 전에 잔금 계산할 때 지불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도금을 나눠서 지불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중도금을 한 번에 내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시곤 합니다. 네. 아, 그런데 대출도 또 종류가 있잖아요. 뭐 중도금 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는데 워낙 뭐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대출 규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내가 다주택자라면은 또 대출에 대해서 더 규제를 받는다는 걸로 알고 네. 계시고요.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말도 너무 어렵고 차이점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 특히 불인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저 네. 포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하나씩 차근차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중도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러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 보증금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보증을 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을 부동산 뉴스를 가끔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LTV라고 합니다. 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개인의 소득이 아닌 담보 주택의 가치를 보는 대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LTV가 만약에 20%다라고 하면은 내가 1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 8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이 뭐 LTV다, 뭐 DTI다, 사실 이런 용어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네. 많이 계신데요. 일단 그렇다면 LTV부터 네, 살펴보시죠. 네, 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입주 후에는 전환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신 DTI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DTI는요, 연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요,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DTI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에서 이자만 반영이 됐었다면 새롭게 변환된 신 DTI에서는 원금까지 더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 DTI의 경우는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DTI를 올리면 대출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내 연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DTI가 만약에 50%다.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갚을 원금 플러스 이자가 2,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이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반면에 또 하나 네. 남았습니다. DSR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으로 지표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대출한 모든 것의 원금과 이자가 내 전체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금융거래 대출의 부담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 대출 금리, 잔액, 기간으로 실제 원리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DSR은 DTI보다 조금 더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DSR이 적용이 되면은 신용 대출까지 포함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출 강화되는 강도가 거죠. 조금 더 네네.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그렇다면 내 대출 상한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대출 상한선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인당 수도권 및 광역시는 5억 원까지, 그리고 지방도시는 3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는 조금 낮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3억 원, 지방도시는 2억 원 내에서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용 한도가 이제 지역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규제 지역의 경우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하고요. 비조정 지역은 세대당 2건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시에는 2인 가구의 최대 대출 금액은 5억 원이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비조정 지역이다 했을 경우에는 2인 가구의 최대 대출 금액이 6억 원까지도 가능이 한 거예요. 그래서 LTV와 DTI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규제 지역, 비조정 지역과 주택 가격대에 따라서 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제일 강하게 적용되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중도금 대출이 전체의 60% 중에서 40%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대출 없이 상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없다면 아파트의 분양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자본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무리한 영끌보다는 계획성 있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무리한 영끌은 우리가 안 되지만 또 대출 없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은 거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짚어주신 것처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5억 원, 또 비조정 지역에서는 2인 가구일 경우에 최대 6억 원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대출금 우리가 대출해서라도 좀 어디에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좀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일 쉬고 싶을 때 일 쉴 수 있는 진정한 워라밸을 위한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슈 팩트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끝까지 신중하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세무에 대한 상담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곧 만나요.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에서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장소 구애받지 마시고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일별로 각 분야의 네로라는 전문가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죠. 지금 법률, 투자, 그리고 부동산, 풍수, 인테리어, 경매에 관한 상담 도와드리는데 오늘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새해 재테크 성공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세무법인 한울 대표의 전병억 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드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투자 상담 또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고민글 시청자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이미 네.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매입자님의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비규제 지역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결혼 예정이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3억 원 정도의 이미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늦출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많이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절세 방법. 네네.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비규제 지역에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네.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예비 신랑분이 3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네, 계시잖아요. 규제 지역의 우리 아파트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면은 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네. 규정에는 이렇게 혼인 전에 네.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은 아예 그 혼인신고 전이니까 지금 오히려 구입을 하시면은 일시적 그 2주택의 혜택을 보셔가지고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단 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 배우자 예비신랑분이 취득한 날짜가 또 언제냐가 중요한데 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네. 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거주 2년을 하고 양도를 하느냐 아니면 거주를 안 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입 시기를 우선 체크해 네, 보셔야 맞습니다. 하고요. 매입 네. 시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기간 이후라면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네.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할 경우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의 이전할 때 어떻게 명의 하면 이전이라고 될까요?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롭게 취득하는 건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네. 네. 일단 여기 그 카톡을 주신 분 시청자분의 의견은 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겁니다. 아. 부부 공동 명의. 네. 즉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네.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네. 그리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 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근데 각각의 그 세금은 개인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2분의 1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혼인 계획을 앞두고 계시니까 부부 네. 공동 명의로 해서 절세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게 팁이라고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세테크에 대한 좋은 팁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분 참 부럽네요. 네네. 현재 동두천에 34평 아파트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두천 충북 1.5 증평에도 단독주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청주에 재개발이 들어간 지역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다면 와우. 바뀐 세법을 적용해서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우선은 참 부러운 고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세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은 12%가 적용이 되고요. 네. 비조정 지역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8%,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12%를 적용을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두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두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증평에 있는 단독주택이 네. 주택 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부분이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지금 청주는 조정 지역입니다. 네. 예, 청주는 시내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청주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세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 세 번째 그러면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조정 지역인지 아닌지를 이제 네네. 증평 지역 같은 경우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셔서 청주 지역도 그렇죠. 청주 맞습니다. 지역도 예. 그래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를 확인해 보셔서 세율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네.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부부 공동 명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부산 비조정 지역이고요. 24평이고 아파트 기준 시가는 1,740만 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1억 7,400만 원이겠죠? 1억 7,400만 네. 원이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는 12%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네.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5%, 예, 3억 원 이하 3.5%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조정 지역의 경우에 12% 그리고 비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3.5%로 좀 차이가 크니까 그 부분 확실히 체크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요. 재개발 이전에 거주를 했다가 지금은 집이 멸실되고 없는 입주권 상태입니다. 등기 전에 매도 계획이 있는데 양도세 계산은 어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재개발하기 전에 미거주했던 것도 지금 입주권인데 그것 또한 프리미엄 양도세 계산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입주권이 되는 시점, 즉 관리처분 인가의 시점에서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하면은 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입주권이 된 시점까지의 장기 보유 공제하고 그다음에 입주권 시점에서의 장기 보유 공제가 틀려집니다. 네. 즉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는 가능한데 입주권이 된 시점부터 준공 이전까지는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9억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네, 비과세를 된다는 받을 수가 말씀을 있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또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재개발 앞두고 미리 이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양도세, 내가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양도세 어떻게 하면 좀 덜 낼 수 있나 이러한 고민들 하면서 질문글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심해지다 보니까 생애 최초 무주택자도 집 매매하기가 너무 맞아요. 힘드네요. 하시면서 신랑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5천 정도 받아놓고 70% 디딤돌 대출 자격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디딤돌 대출이 승인 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게 불이익을 줄까요? 승인 거절이나 감액 등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하고는 물론 자금 출처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세금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부터는 잠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질문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저는 평택에 2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9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종에 부럽습니다. 세종이 요즘 집값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세종에 3억 7천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평택에 원래 집을 갖고 계셨는데 평택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평택에
2억에 구입을 해서 9년 동안 거주를 네. 하셨으면은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취득을 했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취득을 했다고 보면은 네. 예, 1년 이내에 세종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1년 이내에 평택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다른 전세를 가시기로 이렇게 지금 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택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는 네. 세종에 있는 주택으로 언제 취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에 2020년 말에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하고 어차피 평택에 있는 주택을 팔기로 했으니까 네. 평택에 있는 주택을 1년 이내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네.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네, 그럼 세종을 이제 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전입을 하시고 평택 거를 좀 처분을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전세 좀 고민하셨는데 지금 이제 세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방법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세종에 있는 집은 투자 목적으로 하셨던 거는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세테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세종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깝다면 세종에 거주를 하고 평택 집을 매도를 하는 게 세금 절감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살펴볼게요. 2013년에 구입한 아파트이고요. 아직 거주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사면 양도세가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거주한 적이 없어도 지금도 양도세가 그 이전 기준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현재 기준일까요? 조정 지역이면서 과열지구입니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2017년 8월 2일 파리 부동산 대책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이전에 취득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틀려집니다. 네. 그 이전에 2013년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을 했으니까는 거주를 안 하셔도 3년 이상 뭐 지금 이미 거의 7년, 거의 8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아무래도 2013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7, 8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9억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좋은 네. 소식입니다. 단 여기서 하나 네. 더 나간다고 하면은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양도하는 부분은 2년만 거주해도 80%까지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1년에 8%씩 이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줬는데 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거주를 안 한 경우에는 1년에 4%씩 보유 4%, 거주 4% 이렇게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는 거주를 하시고 양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만약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네.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이제 물건이 9억 원을 네.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대책이 좀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9억 원이 초과한다면 절세 입장에서는 조금 장기간 좀 네, 그 거주를 좀 거주를.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처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네. 주셨네요. 아무래도 네. 정책이랑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주 요건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세금을 좀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거주를 1년 혹은 2년 그 이상 해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 세금이나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이제 2021년에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네네. 질문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새롭게 바뀌는 거, 올해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챙겨야 되는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양도소득세가 정말 대폭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대폭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폭이요? 네, 대폭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분양권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다주택자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네, 포함을 맞습니다. 시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그래서 이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제율이 1세대 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거주 4%, 그다음에 보유 4%도 바뀌게 됩니다. 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거주한 기간 동안, 보유하는 기간 동안 2년만 거주하게 되면 장기 보유 공제를 1년에 8%씩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세대 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보유 4%, 그다음에 거주 4%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좀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요. 네. 과거에는 2년만 거주해도 1년에 8%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보유 4%, 거주 4%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해도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거주를 안 하면은 30%까지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거주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혜택이 늘어났다.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 네. 목적으로 하신 분들에게는 좀 맞아요. 희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또 바뀐 네, 그리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단기 보유, 네, 단기 보유 보유. 주택에 대한 네. 양도소득세율이 정말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음. 과거에는 1년 미만,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 과거에 올해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면은 네. 1년 미만 보유한 거는 40%, 1년 이상 보유한 거는 누진세율로 6%부터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1년 미만은 70%, 네. 그리고 1년에서 2년은 60%, 네. 무려 30%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예, 증가를 엄청나게 해내네요. 증가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혹시 주택을 파실 단기로 보유하는 주택을 파실 네.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시는 게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금 팁을.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여기에 네. 또 하나 네. 주택은 그렇고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그렇고 예. 분양권의 경우에는 네. 1년 미만은 70%, 그다음에 네. 1년 이상은 60%입니다. 와. 여기서 1년 이상이 60%니까는 뭐 1년 이상 2년 미만이 60%, 뭐 2년 이상은 누진세율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네. 1년 이상, 뭐 3년을 보유하든 뭐 얼마를 보유해도 분양권은 60%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분양권은 단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아, 분양권을 네. 투자 목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 네네. 정책의 가장 강한 뜻이 네네. 느껴집니다. 네, 제재가 많이 네네, 더 맞습니다. 심해졌네요.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포인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31일 전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다주택자 하시는 분들은 분들. 네네. 그 중에서도 또 단기 보유를 하시고 네네. 시세 차익을 단기 시세 차익 얻으시라고 했던 분들 네네네. 세금 덜 내시려면 5월 전에 미리미리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네. 세테크의 길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말씀해 주셨고 장기 네. 보유, 단기 네. 보유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하나는 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대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 10%지만은 이 10%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지금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 세율의 10%를 추가해서 2주택 중에 1주택을 팔게 되면은 네. 10%가 추가됐는데 6월 1일부터는 2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중 또는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5월 31일까지는 올해입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20%가 증가했었는데 네. 이제는 30%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부가율이 굉장히 세져가지고요. 좀 네, 압박이 맞습니다. 심해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음. 다주택자이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한 노후 생활 꿈꾸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네. 하지만 또 이 고민을 어디서 해결해야 하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무사님이 해결해 주신 상담글이 지금 단지 오늘 상담 보내주신 분들 말고도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시고 나도 얼른 5월 31일 전에 맞아요. 해결을 네. 해야 되겠구나. 지금 부동산 나가봐야겠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얼른 이렇게 단기 시세 차익을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얼른 이제 세테크를 생각하신다면 정리하셔야 될 건 또 정리하시고 새롭게 또 아니면 부동산 투자 제대로 다주택을 정리하고 한 곳만 또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그 투자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에 그렇다면 어디에 다 정리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런 글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 지인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이 조정 지역이 있고 또 비조정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면 새롭게 새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개인적으로 네.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조정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주택은 이제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네, 정부 정책은 지금 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택을 통해서는 보유할 때는 보유세를 통해서 그 이익 증가분을 국고로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국고로 환수를 하겠다는 즉 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정부 정책은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에 반하지 마시고요. 주택을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주택 이외에 투자의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다른 부동산을 찾아보시는 게 그게 하나의 절세고 또 투자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 의견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요. 거주 겸 투자가 되는 쪽이 가장 현명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거주를 하면서 이 집이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가져다 준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내 일자리 가장 가까우면서도 혹은 교통이 편리하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제 그렇다면 그 궁금증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부동산 투자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그 점에 관한 상담을 또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전병옥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께 밝은 기운으로 찾아뵐게요. 부동산 사이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